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한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4월입니다. 오늘 또 4.3 항쟁일이고. 예. 오늘은 제가 무슨 책을 골랐을 것 같습니까? 제주 4.3 사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제 너무 쉽게 들켜버리네. 4.3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문학에서 많이 다루었는지요? 네, 한국 문학사에서 4.3 문학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 예. 소설들이 생산됐고 또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현기영 선생님, 예.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4.3 관련 글을 써오신 오성찬 선생님도 계시고요. 예. 또 그 전에 제1동포들,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 제1교포들 있죠. 예. 그분들 중에 김석범이나 김달수나 예. 정말 걸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제주도에는 현 씨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현경대 씨도 그랬고 또 현명관 씨도 제주도지사에 도전을 했었던 바 있는 현기영 선생도 제주 출신인 모양이죠. 네, 아마 같은 현 씨일 겁니다. 예. 근데 우리 김 PD는 잘 나가시다가 그런 현경대나 현명관 이런 분들이 떠오르시나 봐요. 당장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현기영 선생은 전혀 그분들하고 어떻게 뭐 같이 이렇게 동률선상에 놓고 볼 분이 아니긴 하죠. 예. 아이, 그럼요. 현 씨도 많고요. 고 씨도 많고. 그렇죠. 예. 양 씨도 많고. 예. 제주 신화에서 쭉 이어져 온 그 성씨라고들 얘기를 하죠. 예. 제주는 신화의 섬이라고도 하고 뭐 신비의 섬이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현대사에서는 4.3으로 상징되고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몽고 침략 때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선별초. 그리고 또 식민지 시대 때는 저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그 기지 노릇하기도 하고요. 예. 역사의 순환의 땅입니다. 고통과 억압이 오롯이 새겨진 뭐 사람보다 오죽했으면 말이 귀한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폭발한 게 제주 4.3 사건인데 사실은 이 4.3 사건이란 용어부터가 참 어정쩡합니다. 예. 한쪽에서는 항쟁이라고요. 어떤 그 저항의 성격을 강조하는 거죠. 다른 한쪽에서는 4.3 폭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남로당 중앙당 지령에 의해서 제주도의 그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걸 진압했다고 얘기하는.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그쪽에서는 이제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DJ 노무현 정부 때 진상 규명을 하면서 4.3 사건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택했는데 사실 중립적이라는 게 하나의 타협의 결과이긴 하죠. 근데 그 4.3의 성격을 명료하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3을 얘기할 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양민 학살 또 민간인 학살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국가폭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 피해자의 고통들을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그 피해자들이라고 말하는 제주도민들이 그 당시 주장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당하기만 한 거였는지, 뭘 주장했기에 그렇게 당했는지, 제주도민들의 그 주장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야 4.3의 그 역사적 명명이 조금 전향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 1년의 4.3 항쟁 과정에서 주장했던 건 명료합니다.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책동에 반대하고 예. 그리고 완전한 자주 독립과 민족 해방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폭력적인 국가 권력, 그때는 뭐 미 군정하에 꼭두각시 정권이었습니다만은 친일파를 중심으로 한 이승만 그 세력에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싸움의 일환이었죠. 예. 물론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많은 민중들이 동의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싸워 나갔다는 건 뭐 역사적 사실이 다 증명하는 바와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사전적으로 정의된 이 4.3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쟁을 생각하지만 이 4.3 사건은 47년 3월 1일이 기점입니다. 3월 1일 3.1절 기념일에 제주도민들이 관덕정에서 모였었는데요. 제주시에 가면은 아직도 그 관덕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총을 쏘아서 그 시민 6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다가 48년 4월 3일에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선거를 보이콧하고요. 그 이후로 54년 9월 21일까지 길게 보면 7년 넘게 진행된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은 그 당시 제주도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 4.3 사건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 말이죠. 뭐 일본으로 건너간 밀항한 수많은 그 자인이자로죠. 그 제일동포들의 소설도 있지만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4.3 사건을 문학사에 질문을 던진 게 바로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순이 삼촌은 1978년에 발표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4.3 항쟁이 전면적으로 우리 문학장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순이 삼촌은 순이 삼촌이 주인공인데요. 예. 이 삼촌이란 말은 제주도에서는 먼 친척들을 남녀를 다 가리지 않고 삼촌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삼촌 그러면은 뭐 여성에 대해서 지칭하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되게 남성들에게 가까운 삼촌이나 아니면 뭐 아저씨를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통틀어서. 근데 제주도에서는 먼 친척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삼촌이라 부릅니다. 그 순이 삼촌이 주인공인데 순이 삼촌이 49년 1월 이른바 북촌리 대학살 때 형제 자매를 잃고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그해 49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땅에서 예. 3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숨을 던진다는 그런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예. 뭐 이 소설 말고도 아버지를 비롯해서 해룡 이야기 그리고 지상의 숟가락 하나 장편 소설 비슷한 그 자전적인 소설 있죠. 포함해서 이 제주도의 사연들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기영 선생의 일련의 소설들이요. 예. 이 순이 삼촌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도 갑갑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무장공비를 토벌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것. 이건 뭐 인류사적 범죄고요. 그게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상처를 안고 살아했던 사람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못해서 빨갱이라는 누명, 그 낙인 하에서 살아했던 제주도민들의 그 사연이야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예. 그 민주정부 때 일정 정도 드러나긴 했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이쪽 우익 쪽에서는 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 대대적으로 무슨 이게 4.3이 기념일이냐 하면서
이 방해 공작을 펼쳤고요. 온갖 해코지를 다 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 이거 관련해서 수인삼촌에 나오는 한 구절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공비 몇백을 빼고도 5만 명에 이르는 그 막대한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 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속담은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 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얘기는 이런 나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명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누가 말하니까 그 말을 개보다 치면서 얘기한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니다. 어디 그게 사기 그릇 좀 깨진 정도냐. 멀리 육지에서 바다 건너와 그 자신 적잖이 희생을 치러가면서 북동을 진압해준 장본인들에게 오히려 원한을 품어야 하다니 이 무슨 회귀한 인연인가. 이 제주도에서 이 무차별 학살에 전면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뭐 대동청년단도 있고 서북청년단이 있죠. 서북청년단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서로 이 증오를 부추기면서 서로를 싸우게 했다는 이 권력의 실체가 뭐냐고 묻는 거죠. 좀 더 볼까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리라고 섬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유령제 한번 떳떳이 지낼 배신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 유령제를 한번 떳떳하게 올리고 유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해자가 쉬쉬해서 30년 동안 각자의 어두운 가슴 속에서만 갇힌 채 한 번도 떳떳하게 햇빛을 못 본 원혼들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제주도의 그 원혼들을 위로하는 가장 그 빠른 방법은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간 사연들을 낱낱이 꺼내서 햇빛에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해방 직후 그리고 전쟁을 전후한 시기, 그 전쟁 때 수많은 그 민간인들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보도연맹은 물론이고요. 거창 학살 사건도 그렇고요. 여수 순천 사건도 그렇고요. 뭐 한반도 전역에서 이 민간인 학살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었습니다. 그 진실들을 언제 밝힐지 아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제주도인 것 같아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가면은 평화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평화공원에 가면은 그 위령탑이 있고 그 위령 위패를 모셔놓은 거대한 무덤 형상의 기념 그 장소가 있는데요. 섬찟합니다. 한 마을에서 수십 명, 뭐 100명 넘게 죽어간 그 위패들이 그 높은 천정까지 빙 둘러서 빽빽하게 있습니다. 뭐 진짜 압도적인 장면이죠.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그뿐 아니라 여기서 5만 명이라는데 많게는 5만 명, 적게는 3만 명이라는데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3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 훌쩍 넘는 사람들이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갔습니다. 정말 이승만 그 정권에서 봤을 때 저기를 한다면 산 사람들, 그러니까 공비들일 텐데 그 몇백 명을 잡겠다고 이렇게 몇만 명을 죽인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평화공원에 가시거든 한번 꼭 들러보시고요.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북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시면은 북촌에 가면은 현기영 문학관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 수인 삼촌이 목숨을 거둔 옴팡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는 산담이 있고 이 밭담이라고 있는데 산담은 묘지를 둘러싼 담이고요. 밭담은 그 현무암으로 담을 쌓아놓은 밭들이 있습니다. 이 밭의 경계가 현무암으로 쌓여 있습니다. 거기 옴팡밭 사연들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까지 죽어간 무덤들, 애기 무덤까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연뿐만 아니고
그 학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날 제사를 지내는 건 물론이거니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누구는 이 공산당 쪽이었느니 남노당 쪽이었느니 누구는 뭐 이승만 쪽이었느니 하면서 싸우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정 그 해군기지 투쟁에서도 보듯이. 또 하나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억압의 이양이랄까요? 그 억압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폭력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 사례, 좋은 사례가 이 수미삼촌이라는 소설에 있습니다. 혹시 김 PD 귀신 잡는 해병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예, 뭐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귀신 잡는 해병의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시작된 게 그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해병 3기부터라 그럽니다. 예. 근데 이 해병 3기의 주축이 제주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명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서북청년단, 북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그 복수, 원한 심리가 작동했겠죠. 또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해병대로 지원을 해서 거기서 귀신 잡는 해병의 전설적인 이름을 얻는데 그야말로 폭력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마침 6.25가 터져 해병대 모병이 있자 이 귀순자들은 너도 나도 입대를 자원했다. 이때 귀순자는 이제 제주도의 싸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선무공작에 귀순했다는 얘기겠죠. 이제 한라산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른바 이제 그 민간인 쪽에 편입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빨갱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눌러 있다간 언제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고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현모형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해병대 3기였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용명을 떨쳤던 초창기 해병대는 이렇게 이 섬 출신 청년 3만 명을 주축으로 이룩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용맹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따지고 보면 결국 반대급부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빨갱이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그들인지라 한 번 여발한 듯이 용맹을 떨쳐 누명을 벗어 보이고 싶었으리라. 아니 그것만이 아니다. 어쩌면 거기엔 보복적인 감정이 짙게 깔려 있지 않았을까? 이북 사람에게 당한 것을 이북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이다. 섬 청년들이 6.25 동란 때 보인 전사에 빛나는 그 용맹은 한때 군경 측에서 섬 주민이라면 무조건 좌익시해서 때려잡던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큰 오류를 저질렀나를 반증하는 것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국가 권력은 폭력들을 수평적으로 전환해버림으로써 증오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태극기 집회니 뭐니 뒤에서 조종하고 동원함으로써 서로 증오를 확산시키잖아요. 심지어 말이죠. 재건 서북 청년단도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조종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서 그걸 조종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는 자들이 있겠죠. 바로 그들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했던 친일 세력들이고 친권력 세력들이겠죠. 뭐 군경은 물론이고 자본가들끼리 포함해서 미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물론 군인 중에 김익렬 그 제9연대 연대장처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그 증오의 포로가 돼서 이 권력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무차별한 희생양이 되었던 거죠. 지금도 이런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주도를 일종의 내부 식민지로 삼아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권력이라는 사람들, 남한의 권력은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들을 은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식민지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제주도를 식민지화했고 박정희 정권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이른바 전라도를 식민지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증오를 자양분운해서 먹고 사는 이 추악한 권력들이 오랫동안 이 땅을 지배해왔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제주도 한라산에 진달래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할 때인데 그 진달래와 함께 4.3에 쓰러져간 수많은 우리 민중들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4.3 항쟁일에
서울 영락교회가 회개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경직 목사가 생전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서북 청년단을 조직해서 제주도 반란 사건을 진압했시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서북 청년단이고 가서 뭐 진압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없는 테러를 했음을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없는 뭐 역사 의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교회임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이고 또 상징적인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영락교회가 제주 4.3 사건의 원흉으로 역사는 불편하지만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은 이거는 뭐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김 PD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들 교회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네. 그렇게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못할 거요. 아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존재 근거 자체를 어쩌면은 본질적으로 재규정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예. 가능하겠습니까?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요. 전라도 출신은 전도사로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그러고도 남을 텐데 그런 정도의 성격이라면은 예. 이 소설을 봐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주도 사람들이 화자가 그렇습니다. 서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예. 서울 여자가 제주도가 호적이라는 걸 알고서는 화들짝 놀랍니다. 마치 이상한 사람 보듯이. 예. 그래서 호적을 파는 경우가 많았고요. 제주도 말도 어디 가서 제대로 못합니다. 이 수인삼촌에서도 그걸 정확히 얘기해놨는데 어머니 젖을 빨면서 배웠던 모마저도 제대로 이게 발화하지 못하는, 꺼내지 못하는 예. 그런 억압 속에서 수많은 그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내부식민지란 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제주도나 이런 전라도가 이런 독재 권력 하에서 과거의 추악한 실상들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던져졌고 그 고통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제주도는 그냥 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를 읽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한 챕터이자 하나의 그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오늘이 제주 4.3 사건 4.3 항쟁이란 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4월 3일에 그날의 의미 되짚어보고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4.3의 테러를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면 예. 그리고 제주도의 곳곳에 남아있는 생채기들의 예. 귀를 기울이시고 손길을 주면은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오늘은 전두환 씨 얘기 좀 합시다. 전두환 이야기. 예. 맥이 이어집니다. 그래요? 예. 혹시 전두환 회고록입니까? 그럴 리가요. 예. 이 사람이 자신은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었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예. 광주 사태의 희생양이다. 예. 발포 명령을 안 했다. 예.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얘기하는데요. 예. 역사 앞에서 반성이나 성찰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대의 독재자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새삼 그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하면서 전두환을 사면했던 게 이렇게 또 역사를 다시 한번 베베 꼬는 예. 상황으로 나타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마 뭐 아는 사람 다 알았겠지만 예. 그 전두환에 관한 뭐 소설이나 이런 건 제가 알기는 없고요. 조금은 우회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 PD 노덕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노덕술 알죠? 네. 고문 기술자 아닙니까? 네. 그 일본군 경찰 출신으로 희대 고문 기술자였죠. 예. 일본 제국주의 기여했다는 공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요. 독립운동가를 비롯해서 독립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통해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예. 열교가 총독부로부터 서훈 8등이라는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로 지명해서 체포되기도 하는데 이승만이 반공에 기여한 사람이다. 풀어줘라. 그래서 또다시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호사를 누립니다. 예. 이 노덕술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바로 전두환 정권 때 혁한 공을 세웠던 고문기술자 이근환입니다. 이근환 목사. 예.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군소교단인데요. 목사직을 파직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근환 씨가 바로 전두환 정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와 싸우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괴롭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근환이 고문한 그 분이 김근태 상임위원인가요? 그런 분이었죠. 우리 남영동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이근환이야말로 전두환 정권의 존재 방식을 잘 알려주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폭력의 하수인으로서 당시 모든 그 비판 세력들을 정말 그 상상하기 힘든 고문들,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만은 관절 뽑기의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고문은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 그 이근환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천운영이라는 사람의 생강이라는 소설입니다. 생강. 네. 생강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생강차가 생각이 나고요. 생강차 같기도 하고 뭔가 써서 먹기에는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없으면 좀 심심하고 그런 의도를 담은 것 같아요. 생강이라는 소설은 이근환을 모델로 해서 고문기술자를 아버지로 둔 딸과 고문기술자인 안이라는 사람의 교차서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역사를 제대로 창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첫 장을 열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그 귀가 약하신 분들은 볼륨을 낮춰주시거나 잠깐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온기를 없애는 데는 찬물만한 것이 없다. 물을 쏘아라. 얼음처럼 차가운 물의 채찍을 맛보게 하라. 살을 내는 공포가 무언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물이 불꽃처럼 번지리라. 빛은 어둠보다 더 어두우리라. 물인지 불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공포의 시작이다. 공포의 각성 단계를 거친 육체만이 진정한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이때 기술이란 고문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대로 반나절만 내버려 두면 된다. 그 다음은 시간이 알아서 할 것이다.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반나절이면 살아온 인생 전체가 한 편의 드라마로 영사될 시간이다. 놈이 행한 죄와 미처 행하지 않은 죄까지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다. 놈이 맛보았던 행복과 맛보고 싶었던 희망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였던 음식물이 모두 소화되어 사라질 시간이다. 토할 음식이 없으니 기도를 막을 조각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놈은 함부로 죽지도 못할 것이다. 칠성판 위에 놈을 눕혀라. 발목을 고정시키고 목까지 받쳐주니 편하지 않겠느냐. 담요를 덮어 비굴한 육체를 감춰주어라. 피부에 상처가 남는 걸 막아줄 것이다. 뼛속부터 멍들게 하여 폭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네 개의 띠로 단단히 고정시켜 내 아름다운 칠성판과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어라. 사랑스럽지 않느냐? 칠성판 위에 누운 저놈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처럼 온순하구나. 젖이라도 물고 싶은 얼굴 아니냐? 그렇다면 달콤한 젖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물에 적신 거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주어라. 공기가 들어가 기도를 막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물을 부어라. 천천히 조금씩 부어라. 목구멍과 콧구멍으로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 물이 목구멍으로 차오를 때까지 물줄기를 멈추지 마라. 입을 다물어도 소용없고 숨을 참는 것도 한순간이다. 입은 벌리게 되어 있고 물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버티려 할수록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것을. 숨이 가빠지는 것이 들리느냐? 가슴이 둥글게 부풀어 오는 것이 보이느냐? 물의 양을 늘려라.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새는 것이 많지만 상관없다. 물이 눈구멍으로 새어나올 때까지 계속 부어야 한다. 뻐끔대던 주둥이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그치지 마라. 네, 하면서 쭉 이어지는 고문의 기술의 이 현실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간결한 문체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오줌을 지린 모습, 벌레만도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폭력의 모습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게 바로 전두환 독재 정권, 그리고 그 이후 권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고문으로 괴롭혔던 바로 현실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딸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락방으로 숨어든, 또 권력은 또 이런 언론에 노출된 아니라는, 여기서 이근환이죠. 이근환 사람을 공직에서 잠시 도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초원 미용실로 숨어드는데요. 다락방에서 이제 딸과 묘한 동거를 하기에 이릅니다. 딸은 그야말로 이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대학생인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렇게 통째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동시에. 그러면서 모든 친구하고도 헤어지고요. 아버지가 고문 기술자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 사랑할 뻔한 사람하고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관한 증오를 키워가죠. 정말 악마의 모습을 아버지에게서 보는 겁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정말 군데군데 그냥 책장을 덮어버리고 싶은 데가 많아요. 한번 그 낯선 사람들에게 통해서 듣는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사람이 이른바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비판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은 화자가 나로 등장하는데요. 돌멩이에서 눈물을 뽑아내어 병균을 없애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권의 비판적이거나 민주화를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도 싼 사람들이죠. 그는 고문을 당해도 싼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악의 무리란 비판 세력을 얘기합니다. 권력이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 악의 무리들이 스스로 악이라고 인정하겠는가? 스스로 깃발을 들고 자백하러 걸어 들어오겠는가? 선의 가면을 쓰고 신념의 갑옷을 두르고 결사항전을 외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단단한 가면을 벗기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악은 순식간에 다른 악을 불러들이고 세력을 확장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들 것이다. 악의 자백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악의 힘을 빌렸을 필요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치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당하는 긴박한 시간들이었다. 그들은 훈련된 자들이었다. 민첩하고 영악하고 난폭한 놈들이었다. 성급하게 공격했다가 놓치면 더 깊은 곳으로 잠적할 터이니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를 일이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누구보다 먼저 내가 그 일을 해냈어야 했다. 그것이 내 일이었다. 그것들이 악이고 내가 선이다. 나는 선을 행사한 것뿐이다. 어떻습니까? 이 목소리하고 아내 목소리와 전두환의 목소리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 민주항쟁에 나섰던 사람들은 폭도들이었고 광주 민주항쟁은 폭동이었고 그걸 자기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온갖 욕을 다 먹어야 했고 그러나 그건 정당한 작전권 행사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의 무리들이 볼 때는 그 악에 저항하는 모든 자들이 또 다른 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죠. 이런 자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하게 울린다는 게 우리 역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씨의 이 목소리를 회고록이라는 걸 통해서 들으면서 어떤 살아있는 유령이 다시 우리나라를 이 정치 공동체를 덮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잘못했는데 그 낯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구절을 들어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우리가 역사를 외면할 때 이 악령들이 또다시 어떻게 마술을 뻗치는지, 이 악령들의 역사가 또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처단하고 복수하자는 게 아니야. 잘못된 과거를 그냥 숨겨두고 묻어두면 언젠가는 그게 다시 유령처럼 튀어나와서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게 돼 있거든. 난들 그때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니? 내가 내뱉은 이름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되어야 했던 사람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사실인걸. 그래 역사는 말이야. 그런 과거 유령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처단하고 복수하자는 게 물론 아니지만은 이런 유령들의 준동을 방치하는 순간에 그대로 다시 유령들은 재점령합니다. 그 요덕술의 유령이 이근양이었듯이 전두환의 유령이 박근혜였고요. 이 박근혜가 이렇게 저지른 이런 온갖 그 난맥상들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천운영의 생강이라는 소설은 이근한을 모델로 한 이 소설은 고문기술자를 통해서 국가폭력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그리고 권력은 어떻게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들을 진압했는지, 그리고 이 악령들이 부활할 가능성은 또 어디에 있는지 등등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두환 씨를 보면서 이 전두환의 또 다른 화신인 이근한을 떠올렸고요. 이근한을 모델로 한 이 소설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나치 시대에 대한 평가는 아주 일관되고 단호한데 우리는 뭐 박정희도 전두환도 뭐 조금만 야당이 못하면 바로 그냥 복권이 되고 부활이 되고 지금 사실 수많은 샤이 전두환, 샤이 박근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단과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다음 정부에서 뭐 또다시 통합, 화합 이런 이름으로 역사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한다면은 다시 전두환이 부활하고 박근혜가 부활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사면 얘기를 뭐 했느니 말았느니 이러는데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 많은 죄도 아직 판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사면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불순하죠. 시간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꼭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이라는 아버지가 딸에게 구두를 한 켤레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자수할 줄 알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딸은.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수하거나 자기를 깊게 성찰할 리가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그 구두가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나는 딸이고요. 괴물이 아니었던 시절로 이끌어주길 바랐다. 비겁한 은신을 마치고 죗값을 받으러 가게 하길. 죽어서도 다 갚지 못할 죗값의 먼지만큼이라도 치르게 하길. 하지만 지금 당신은 자수를 하려는 자의 행색이 아니다. 그것은 자맹의 차림이다. 번거지와 모자와 마스크와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은 비굴한 행색.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신문에 실린 그 유명한 사진과 지금의 당신을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신에게 과연 용서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가? 당신에게 과연 자비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봄이다. 누구에게나 오는 봄조차 꽃을 틔울 수 없는 당신. 당신의 몸은 그 자체가 불타는 지옥이다. 당신이 지금 자수를 하러 가는 것이든 아니든 다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지옥을 끌고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나오지 말길. 제가 전두환 씨에게 바치고 싶은 마지막 천운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은 전두환한테 직접 뭐 주고받은 건 없으시죠? 제가 젊은 시절을 지배했던 독재자이자 그야말로 괴물이었죠.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혹독한 일을 당했고요. 뭐 저야 아주 비겁한 사람이어서 잘도 빠져다녔지만. 근데 우리가 그 암울했던 시기에 침묵했던 거는 그 후대에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위로를 하시는군요. 이론 듣지 않은 걸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데는 또 감직해야겠죠. 하여간 박근혜 시대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싸운 것도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채무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기도
할 겁니다. 예. 저 유령과도 같은 그 짐승과도 같은 자들이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예. 늘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 하늘이 비가 올 듯 말 듯 하네요. 거긴 어떻습니까? 비가 옵니까? 같은 서울인데요, 뭐. 비슷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시집 같은 에세이집 하나 골랐습니다. 예. 언젠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환경보호의 수호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레이첼 카슨이 화학 살충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이었죠. 예, 예. 그 레이첼 카슨이 쓴 책 중에 그 로저라는 아들하고 쭉 여행을 하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쓴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레이첼 카슨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레이첼 카슨의 마지막 노래고 원 제목은 당신의 자녀가 자연에서 놀라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라.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정하는 마음에서 예. 이 책의 몇 구절 읽어드리면서 자연에서 뭘 배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사간 집이 좀 오래된 낡은 곳입니다. 나무들도 많고 새들도 우짖고 그러는데 뭐 아침이면 집 앞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바라보면은 새소리도 들리고요. 아주 까칠한 나무에서 싹이 돋기도 하고 지금 목련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그랬어요. 예. 밑에 보니까 이 작약도 이제 막 싹을 튀어 올리는 것 같고 저 이런 새순이 이제 피어 올라서 얼마나 흐드러진 꽃을 피울까 생각하면은 뭐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예. 우리 김 PD도 따님하고 종종 밖에 나가서 새소리 듣고 그러시나요? 아이고, 제가 평생 소원이 멍 때리고 있기입니다. 멍 때리고. 한 번도 최근에 멍을 때려본 적이 없어서. 아, 우리 김 PD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건. 아, 예. 멍하니 게으를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예. 나중에 예쁜 따님의 원망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냐고. 어떻게 돈으로 그건 안 됩니까? 아, 어림없습니다. 아, 어림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예. 아이가 예. 한번 한가롭게 손잡고 산림욕장이라 그러죠? 아니면 숲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책은 우리 김 PD를 위한 그 글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유,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정치적인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예. 틈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잠깐 오늘 휴직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비 오는 날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비 오는 날은 숲을 걷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촉촉하게 젖어 있는 날보다 숲이 생명의 숨결을 세차게 내뿜는 날은 없다. 상록수의 가느다란 잎사귀가 은빛 모자를 쓰는가 하면 양치류는 열대 숲의 무성함을 닮아가고 숲의 모든 잎사귀와 풀의 끝자락에 맑은 수정 방울이 맺힌다. 겨자색, 살구색, 진홍빛.
약간은 생소한 빛깔들의 버섯들이 부식토 바깥으로 한껏 고개를 쳐들기도 한다. 숲의 전경이 아닌 배경을 이루던 이끼는 푸른빛과 은빛에 젖은 신선한 자태로 전경이 된다. 젖은 대지와 하늘이 비록 우울해 보이는 날이라 해도 자연은 그런 날에 합당한 선물을 준비해 두고 있다. 그 선물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여름 로저와 나는, 이 로저가 아들의 이름입니다. 예. 나는 흠뻑 젖은 숲을 오래도록 말없이 걸었다. 로저도 나도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자연이 준비한 선물을 로저가 즐기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하면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부탁하는데 우리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이런 날 일 다 접어두고 숲을 거니는 것도 아니면 뭐 그 둔치길을 걷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지금까지 걸었던 숲길 중에 제일 아름다웠던 숲길이 통도사 입구에서 통도사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길도 있고 숲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이 제주도에 가면 사려니 숲이라고 있잖아요. 사려니 숲. 네, 그 숲길도 아주 뭐 기가 막히고요. 또 여기 주황산, 뭐 산이긴 한데 그 정상쯤에 가는 그 숲길도 자작나무와 함께 아주 절경을 펼쳐 보여줍니다. 오늘 같은 날 하늘에 짓눌리지 마시고 숲길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또 하나의 눈이라는 글입니다. 자기 아이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나 지식을 별로 지니지 못했다고 느끼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내 아이가 그런 측면에 타고난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스스로도 그렇다고 지레 단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 해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대부분 무척 쉽다. 아이나 부모의 자질이나 재능, 지식이 어떻든지, 그리고 어떤 장소,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아이와 함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의 한가로움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은가? 한밤의 하늘에 흩뿌려진 무수한 별들의 속삭임은 들을 수 있지 않은가? 바람이 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지 않은가?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교양하게 흠뻑 젖을 수 있지 않은가? 바람이 처마 끝을 맴돌며 내는 화음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은가? 아파트 한 모퉁이를 휘감아 도는 바람의 목소리에서 신비를 느낄 수 있지 않은가? 바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가? 바람의 고향은 어디이며 바람의 안식처는 어디인가? 네, 어떻습니까? 좀 미안하죠? 매우 미안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부모나 뭐 이런 어른들과 함께 바다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듣고 별을 보고 했던 경험만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또 중2병 앓는다고 혼낼 줄만 알지 부모들은 왜 아이가 저럴까? 저 아이의 메마른 감수성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얼굴이잖아요. 표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혹시 어린 아이가 있거든 손잡고 한번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한 구절 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아주 매서운 그 학자였잖아요. 이 레이첼 카슨이. 온갖 그 재벌들과 권력과의 싸움을 해나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자들과의 정말 전투적인 자세까지 취했던 사람인데 그 이면에는 이런 생명에 대한 깊은 경외가 깃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싸움을 할 수도 있겠죠. 싸우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무기만 이렇게 벼려서는 그 싸움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이런 자연이든 인간이든 그 깊은 이면의 풍경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원하는 자연이 어떤 자연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보겠습니다.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만큼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어느 봄날 아침에 울려 퍼지는 새들의 노래를 듣지 못한 채 아이가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아이의 새벽 단잠을 깨워서라도 바깥으로 나가보자. 새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 특별히 일찍 깨어나기로 약속한 날,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에 안기는 날, 그런 날의 경험을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루하루 그 일상들이 물론 각각 버거울 줄 압니다만은 잠시의 짬을 내서, 틈을 내서 이런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들을 나눠주고 또 어른들도 함께 그 소중함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레이첼 카스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덧붙여요. 자연에 대한 경의의 감정을 간직하고 강화하는 것. 인간 삶의 경계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그 무엇을 새롭게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을 즐겁고 기쁘게 보내기 위한 방법 아닐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는 확신한다. 거기에는 분명히 매우 깊은 그 무엇, 언제까지나 이어질 의미심장한 그 무엇이 있다. 과학자이든 일반인이든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의 고단함에 쉽게 지치지도 사무치는 외로움에 쉽게 빠지지도 않는다. 네, 이 정도만 하죠. 예. 이 책은 이런 글과 함께 아름다운 글과 함께 또 사진, 직접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자연의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사진도 함께 보시면서 봄날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싹들과 꽃잎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모자란 지성을 충전시켜주시는 지성주유소장 우리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주유소가 없으면 차가 못 돌아가듯이 항상 저희는 이제 뭔가를 충전받아야 합니다. 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워낙 팬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대권 출마하셔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좋아하시면서.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론 조작.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론 조작. 예. 뭐 때문에 이 아이템을 고르셨는지 뭐 대략 짐작이 됩니다. 글쎄요. 뭐 제대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종종 뭐 팩트 체크 이런 게 많아졌어요. SBS는 사실은이란 그렇죠. 제목으로. 사실은 뭐 신문들도 그런 것 같고 그 팩트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지 있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건 거꾸로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외국 언론에 따르면은 포스트 트루스 시대 이런 말을 쓰던데 탈진실. 진실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게 아니고 진실 넘어선 어떤 가짜 세계, 가짜의 상상력들, 가짜 뉴스가 우리들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그 경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으시는지 얼마나 이렇게 뭐 신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물론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겠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게 다분히 그 조작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진행 중이죠. 강남구청장이 퍼다나른 가짜 뉴스들의 진원지가 전 국정원 직원이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정말 이런 가짜 뉴스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지, 방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2015년에 나온 장강명의 댓글 부대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예. 이 댓글 부대는 2012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 이른바 뭐 시발단이 뭐니 해서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걸 모티프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팀 알렙이라는 3명으로 이루어진 한 조작팀이 있고요. 네. 이름을 보면은 아이디인 것 같은데, 뭐, 30, 그리고 01410, 사자는 한자 사자입니다. 예. 그리고 탓, 뭐 이런 이름을 쓰는 예.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일베 죽돌이들이고요. 기업체에 고용돼서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충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가. 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블로그나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이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구매 욕구를 유혹한다 그래서 이 바이럴 마케팅,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게 하는 그 마케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돈을 벌던 그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능력을 알아본 그 합포회라는 중간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철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남산 노인이라는 보건대 뭐 국정원과 긴밀하게 관련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조직적인 댓글들을 유포하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들을 전파합니다. 조작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예. 뭐 그야말로 섬뜩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뭐 비어와 욕설과 음담 패설이 난무해서 정통적인 그 소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조금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 리얼리즘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작가 장강명의 의도이기도 하죠. 그 삶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그 언어를 통해서. 예. 근데 여기 이 목차를 보면은 이 소설의 의도를 거의 알 수 있는데요. 떠돌아다니는 그 괴벨스의 어록이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그 내용들을 제목으로 뽑아놨습니다. 예. 잠깐 볼까요? 예.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그리고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또 하나 보면은 피해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국민들에게 낙관적 전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 입만 열었다면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예. 과거와 현실에 토대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상상들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죠. 예. 그 역사나 현실의 상황들을 은폐하려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대중 조작팀들은 대중에게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야 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또 승리한 자들은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아주 섬찟한 말들이 이런 그 에피그램처럼 이 목차에 놓여 있습니다. 소설의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예.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정보를 보면서 정말 넘쳐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 정보를 보면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지성적인 개입을 통해서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죠. 예. 그런데 아닙니다. 이 조작하고 교란하고 초토화하라는 명령으로 똘똘 뭉친 자들의 댓글 전략 또는 SNS를 통한 대대적인 이 가짜뉴스 유포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생리를 잘 아는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세력들이 한국 사회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 이건 뭐 놀라울 정도죠. 처음에는 상품평이나 뭐 김치녀에 대한 악플 뭐 이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특정 정치인을 끝없이 음해하고 모략함으로써 쓰러뜨려버리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합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은 팀 알렙에 속했던 20대 그 일베 죽돌이들 철저하게 그 돈에 이용당하죠.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또다시 용도 폐기돼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그 소설들이 읽다 보면은 너무나 섬찟합니다. 사실과 가짜의 경계가 어디인지, 도대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만약에 이런 페이크 뉴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사실 우리가 괴벨스를, 그 나치의 선전상인 그 괴벨스를 많이 우리가 기억하곤 이러는데요. 사실 괴벨스의 유령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서 괴벨스의 유령의 한 단면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말려들고 그 유혹에 끌려드는 경우가 아주 많죠. 여기에 사실에 입각한 상식적인 판단 자체가 무력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정치적 감각과 지성의 칼날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기 십상이죠. 이 소설은 2015년을 전후한 시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양해진 언론 환경에서 또는 그 SNS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게 몇몇 보이지 않는 조직, 여긴 국정원을 뭐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또는 그 대기업들, W전자로 나오는데 아마 삼성전자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조종당하는지, 그리고 요소에 파고들어서 아주 세세한 지점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의식들을 교란하고 어떻게 파괴해버리는지 등등을 섬뜩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과정들을 두고서 얘기가 많고요. 또는 뭐 검증이란 이름으로 온갖 그 흑색 성전들, 마타도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나 어떤 특정 후보에게 빠져 있다 보면은 그게 더욱더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히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뭐 팁도 아닐지 압니다만은, 이른바 주류 언론들의 그 공중전 있죠, 언론전. 언론전에서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종편들이 까는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후보. 그렇죠. 뭐 역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두려워하는 후보를 역으로 선택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저들이 행했던 짓들이 뻔해 보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또 말려들면은 또다시 얘들의 노름에 야바이 짓이라 그러죠. 야바이 짓에 그대로 놀아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구절만 봐도 이래요.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어. 이게 그 남산 노인의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국민들에게 낙관적 전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우리는 전쟁 중이었어. 뭐 지금도 전쟁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젊은 이들을, 10대들을 뇌가 말랑말랑할 때 쇠뇌시켜야 한다는 것도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이건 신문사 데스크 국장이 얘기하는 건데요. 국정원이 댓글 사건 이후에도 계속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그 수법이 아주 교묘해졌다. 그냥 댓글만 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파괴하고 청소년들한테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려고 한다. 등등의 이런 발언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PD야말로 이런 언론 환경에 그대로 현장에 있으니까 제가 굳이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이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하수인으로 살다가 처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가 팀 알렙의 젊은이들을 기억하면서 이 정보의 바다에서 사실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성적인 능력, 상식적인 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길어 올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은 복받은 국민들입니다. 조선 동아가 반대하는 후보가 최상의 후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절반은 맞으니까. 절반 이상일 겁니다. 절반 이상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우리가 악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악이 메이저로
또 주류로 이렇게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번 꽃피는 5월 대선에서는 정말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예. 근데 미세먼지보다 더 독할 수도 있는, 더 무서울 수도 있는 이런 여론 조작, 가짜 뉴스의 확산, 예. 이런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토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또 금요일이 왔습니다. 네. 한 4번의 금요일 지나면은 정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네. 예, 금요일이 자주 오는 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긴장감을 더해갑니다. 예. 긴장감을 더해요. 예.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죠, 뭐 긴장도 되고, 예, 기대도 되고. 그런데 그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좀 깊이 있게 토론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보긴 하는데, 예, 확실히 정책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되긴 해요. 지금 보수 정당들은 3, 4등으로 밀려가지고 뭐 당선권으로부터는 현격하게 멀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도 일단 뭐 촛불혁명의 성과라면 성과일 텐데, 자, 그렇다고 뭐 1, 2위 후보 누가 돼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잘 골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 또 요구에 귀를 깊이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어야겠죠. 예. 네.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한하운이라는 시인의 그 이야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줄 아는데, 시인 한하운은 보리필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른바 따옴표를 치고 말씀드리는데 문둥이 시인, 그러니까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네, 그 나병을 앓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온 시인입니다. 예. 이 양반의 작품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학대와 억압을 받아온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일단 1960년에 쓴 그 서문이 있습니다. 시집을 간행하면서 쓴 서문이 있는데, 이 서문이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는 문둥이란 이름으로 인간 대열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인간 폐업을 당하고 있다. 끝내는 인간된 자랑마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벌써 휴지 같은 것이 되고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는 법이란 것이 없다. 의지할 곳도 없다. 헐벗고 있다. 굶주림에 있다.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갖은 학대를 받고 있다. 이래서 천작의 죄수라고 하는지 산 죽음에 있어야 한다. 이 구천에 사무칠
나이 없는 원한을 짐승같이 혼자서 울어야 했다. 햇빛이 죽고 어둠만이 밀려오는 절망 속에서도 학살마저 다가서는 피. 여기서 나는 시를 쓴다. 살기 위해서 깡통을 쥐고 거지짓으로 징글맞은 이 목숨을 이어간다. 동서남북이 없이 유리 표박의 유망의 황토길을 눈물 삼키며 걸어가며 시를 읊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이 썩어가는 목숨을 발버둥치며 불면 꺼질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목숨을 건져보려고 빛을 찾아서 시를 쓴다. 시는 나에게 도이다. 눈물의 원심 분리에서 남은 영혼의 에센스다. 그러니 시에 귀의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 시도를 닦음으로써 학대와 저주에서 일어서는 인종, 자학과 자학을 넘어서는 눈물은 오히려 후련한 희열에 찬 정조 같은 밝은 길이 터져 있는 것이다. 인류사에서 볼 수 없는 문둥이의 잔악된 모습에서 눈물을 뿌리치며 눈물로 영혼의 시를 쓴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서문의 한 부분입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예.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유리 포박이란 말이 중간에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유리 표박. 표박입니까? 네, 예. 표박. 예. 여기저기 흩어져서 떠돈다는 뜻이죠. 예. 유망도 흩어져서 정처 없이 흘러다닌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앞에 나오는 천작이란 말은 하늘이 만든 죄수라고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가 좀 있어서 그런데, 네.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한자에 좀 익숙하신 모양입니다. 인간 폐업을 하고 살아야 하는,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굶주리고 병마에 시달리면서 천대를 받아야 했던 그 시인의 아픈 사연이 오롯합니다. 이런 그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게 해준 힘이 바로 시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를 씀으로써 그 원한과 저주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혹시 우리 김 PD 소록도 잘 아시죠? 알죠. 예. 한센인들이 많이 계신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 제국주의가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격리하면서 온갖 탄압과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이른바 거세 수술부터 시작해서 정말 인간의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60년대 박정희 정권 때는 오마도 간척이라고 해서 바다를 메우는 일에 이 한센인들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랬던 일도 있죠. 조선일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 그 반석지 사업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 어디 한센인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그 장애인들에게 가한 이 편견의 시선들이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예. 얼마나 힘겹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한센인의 역사입니다. 예. 한번 한두 편의 시를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운 시 전집을 지금 참고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문둥이 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 올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올시다. 네,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안고 살지만은 인간이 아닐 리가 만무하죠. 예. 문둥이가 아니올시다라는 몇 번에 걸친 강조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문둥이라 부르며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통받는 소수자들의 외침을 고스란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운 선생의 시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전라도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 분이 환경남도 함주 출생입니다. 해방 직후에 월남에서 곳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조선 팔도 이곳저곳을 유랑하다가
소록도로 가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한센인을 구원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요. 예. 또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전라도 길, 전라도 가는 길이 아니네요. 전라도 길, 소록도 가는 길에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시 보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떨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뒷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찾을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 버드나무 밑에서 뒷가다비, 그 신발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사라진다는 이런 섬뜩한 상황들 보십시오. 이게 이 한센병이 살이 문드러지거나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나씩 없어진다 그러죠.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가야 하는 이 사연이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편견이라는 게 소수자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폭력적일 뿐만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이른바 다수자라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억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낯설지도 모릅니다만은 사실 정치란 이렇게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어떤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센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애자들과 또 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이 곳곳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살 이유를 전해주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런 그 하나하나에 뭐 일일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손길을 내미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치공학에 의해서 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그랬다가 당장 찬성한다고 하거나 세월호가 이제 인양됐다는 이유로 거기에 이제 코빼기도 안 내민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죠.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던데 미수습자 9명을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하나의 생명의 고귀함을 아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고귀함을 열어나가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김용민 브리핑 2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종합편 모두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